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시그마의 새로운 카메라 FPL을 언박싱하고 간단하게 리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2차 리뷰는 또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시그마 FPL은 FPL 후속 기종으로 6100만 화소가 그 특징입니다. 생각나는 바디가 있네요. 비슷한 센서가 쓰인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L은 자유를 뜻하는 리버럴의 약자라는데 크롭이 자유롭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그마 측에서는 이게 특별히 FPL 상위 버전은 아니고요, 동등한 레벨에서의 기기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시그마 FP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컨셉이 중요한 카메라라서 이 카메라 컨셉이 동의가 되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뭐야 싶으실 테고, 이 카메라의 컨셉이 동의가 되면 또 나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컨셉은 일단 휴대성, 확장성, 무경계성이라고 하는데,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가벼운 풀프레임 카메라 바디로 휴대성을 추구하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여러가지 파츠와 주변기기 액세서리를 달아서 확장을 할 수 있으며, 그 확장에는 사진과 비디오 모두 경계가 없다는 컨셉인데, 일단은 늘 그렇듯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해볼까요? 사실은 저는 FP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처음 카메라를 접하는 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박스 뜯는 거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언제나. 짜잔, 종이 있고요. 자, 여기에 뭐가 들었나 볼까요? 이쪽에는 뷰파인더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일렉트로닉 뷰파인더. 이렇게 생겼네요. 굉장히 디자인이 나름 매력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뷰파인더 룬되는 부분 아이컵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미 아이컵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확장을 할 수가 있네요. 지금 여기에도 이미 아이컵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요 커다란 아이컵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케이스가 굉장히 감성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가지 이런 찍찍이도 있어가지고 여기를 덮을 수도 있고 여기를 덮을 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기다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고 마음에 드네요. 이 케이스는 박스에 넣지 않고 제가 들고 다니도록 할게요. 이쪽에는 정품 스트랩이랑 배터리가 있고요. 배터리는 BP51을 사용합니다.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생각나는 또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는데, 이거 측면에 부착하는 HU11 파츠네요. 그러니까 FP는 하슈가 없어가지고 옆에 바디 측면에 이걸 부착해가지고 여기 있는 하슈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4분의 1인치 나사선을 이용해서 부착하는 스트랩 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랩을 안 쓰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를 장착하지 않고 그 4분의 1 나사선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겠죠. 밖에 메고 다니실 분들은 요거를 장착해야 되겠고요. 자, 이제 본론을 이제 봐야겠죠. 대망의 바디. 짜잔. 오. 이렇게 들어있네. 이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봐요. 일단 외형적인 크기는 기존의 FP 모델과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같은 게 그대로 호환이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느낌이 괜찮네요. 바디 외관은 굉장히 솔리드한 그런 느낌이 나요. 단딱하고 단단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충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도 주지 않아요. 시그마도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 아니라 테스트용 샘플이라서 충전기가 없다고 하네요. 시그마 FP에는 측면 단자로 전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정식 판매되는 제품에는 그 측면 단자를 이용해서 USB-C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당연히 케이블도 제공되고요. 자, 정품 스트랩을 제외한 박스 구성품은 다 온 것 같은데 상당히 단촐하네요. 한번 배터리를 넣어볼까요? 근데 보나마나 배터리 잔량이 없을 것 같은데, 배터리 실은 이걸 이렇게 든 다음에 돌려서 여는 방식입니다. 메모리 카드도 넣을 수 있고 여기서. 근데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에서 들어가는 게 더 좋긴 한데, 워낙 이 바디가 작다 보니까 이쪽으로 공간을 빼는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전원을 켜볼까요? 전원이 켜지네요. 배터리가 있네. 시간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세팅 맞추니까 바로 들어가는데요. 배터리가 있긴 한데 잔량이 거의 없어가지고 일단 전원을 끄도록 할게요. 짜잔.
이제 렌즈를 한번 마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 다음에 끼고, 일단 영혼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죠. 요 FP랑 같이 출시가 되었던 45mm f2.8 DGDN 렌즈를 한번 마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센서가 풀프레임 센서인데 바디가 작다 보니까 엄청 커 보여요. 마치 뭐 중형 카메라를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재밌네요. 아, 이게 첫 마운트예요. 오히려 후드가 없는 게 좀 더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요 i 시리즈 이 밥통 후드라고 해야 되나, 톱니바퀴 후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거 통 알루미늄 후드 있죠. 이거 굉장히 좋아해서 되게 예쁘거든요. 실제로 만져보시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끼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AF가 빠릿빠릿한 것 같습니다. 대충 감을 보시면 이 정도 느낌인데, 당연히 이게 빠른 속도는 아니죠. 그런데 워낙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가지고 소문으로 들었던 거에 비하면 괜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온 걸 또 이제 요 커다란 거를 마운트 해볼까? FP는 작은 바디에 가분수 이 렌즈가 달려있는 게 이런 느낌으로 재밌지 않나요? 켜볼게요. 이것도 뭐 나름 빠릿빠릿한데요? AF-S 기준으로는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것도 역시나 보시면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아까 45mm f2.8 렌즈보다는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 뭐 제가 그동안 들었던 안평에 비해서는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이게 이제 L마운트 얼라이언스라고 요 시그마랑 파나소닉, 라이카가 이제 그 함께 마운트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공교롭게 요 리뷰하는 타이밍에 제가 라이카 카메라를 하나 리뷰하게 돼가지고, 짜잔, 지금 SL 렌즈를 하나 들고 있어요. 요것도 한번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 이 2490 이 렌즈에다 끼니까 진짜 렌즈 뒤에 바디가 달려있는 것 같네. 켜볼까요? 근데 이건 살짝 한 박자 느리긴 한데, 한 박자 느리다. 구동 모습을 보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라이카 SL2S에 달았을 때는 이거보단 빨랐거든요. 즉 FPL에서는 이 렌즈가 가진 최대 속도가 절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얼라이언스라고는 하지만은 최적화가 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한 박자 느린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아주 잘 작동합니다. 이 바디를 사시면은 라이카 유저분들은 라이카 렌즈도 함께 활용할 수가 있고, 이걸 봐서는 이제 파나소닉 렌즈들도 함께 활용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그리고 바디 이제 왼쪽을 보시면요, 단자가 이렇게 USB, HDMI, 마이크 단자 3개가 있는데, 요 흐드미 단자는 이렇게 하면은 요 커버가 빠집니다. 그 상태로 요 HU11을 장착시킬 수가 있는데, 이쪽에 단자 6개가 서로 암수가 맞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렇게 도킹을 해가지고 도킹해서 나사를 돌리면은 이렇게 딱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하슈를 쓸 수가 있는 셈이죠. 재밌는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뷰파인더를 장착해 볼 생각인데, 뷰파인더는 재밌는 게 이쪽에 이걸 당기면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이쪽에 커버를, 얘는 괜찮고 얘가 문제인데, 얘를 들어서 접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홈이 파져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맞물리는 방식입니다. 떨어지는 방식이 아닌 거는 상당히 재밌네요. 도킹을 해볼까요? 아직 프로토타입 제품이라서 살짝 뻑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 나름 나쁘지 않게 도킹이 되네요. 이쪽에서 USB-C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그 밑에는 오디오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바디 자체적으로는 오디오 단자가 없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좋네요. 참고로 이게 저장이 SD카드로 되는데, SD카드로 하지 않고 삼성 T5를 주로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SSD로 따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SD 고정해 놓고 쓰시는 분들은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네요. 그리고 왼쪽에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LCD, EVL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LCD로 보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뷰파인더로 보는 거겠죠. 렌즈를 장착을 하고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뷰파인더에 불이 딱 들어왔어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도 시안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버벅버벅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프로토타입 제품이라서 정확한 성능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거든요. 일단 근데 시안성 자체는 굉장히 괜찮고, 안경을 쓴 사람도 시원하게 뷰파인더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뭘로 놀아볼 거냐면 꼭 옛날에 그 로봇 조립하는 것 같아요. 건프라 같은 거. 이게 또 그립이 있거든요. 지금 이 45mm 렌즈는 들고 다니는 게 별로 그렇게 뭐 부담이 없지만은, 이렇게 큰 렌즈를 마운트 했을 때는 이 그립감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손에 금방 피로감이 오기 때문에 이 정품 핸드 그립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도 나사를 돌려서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또 체결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붕 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그립감을 보충해주고, 또 이쪽에 나사선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 스트랩 고리를 써야 될 경우에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세심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이런 디자인 잘하는 것 같아요, 시그마에서. 근데 다만 요거를 그렇게까지 저는 많이 쓸 것 같진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촬영할 때도 요 바디를 쓸 예정이기 때문에 스몰릭에서 케이지를 주문했어요. 요건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배송이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지를 저는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FP 쓰시는 분들은 요 스몰리그 케이지 쓰는 게 거의 국룰이더라고요. 이쪽에 핸들이 우드로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립감도 향상되고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요거 그립을 대여를 받았는데 요거는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커다란 렌즈를 마운트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니까 상당히 일체감 있고 괜찮네요. 커다란 렌즈를 달아도 기껏 작은 걸 만들어줬더니 뭔가를 달아서 크게 만드는 사람의 심리가 웃기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일단 사용해봐야 알겠지만은 현재까지 첫 느낌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꽤나 흥미로운 어른의 장난감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은 6100만화소의 이미지 퀄리티가 어떤지 한번 봐야겠죠? 고감도 테스트부터 해볼게요. 맨 왼쪽은 비교 대상으로 ISO 100짜리를 놓고요. 가운데에 ISO 수치별로 촬영된 결과물이고, 맨 오른쪽은 거기에 노이즈 저감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원본 이미지에서도 3200까지는 노이즈가 굉장히 잘 억제가 되고 있어요. 화소를 생각해보면은 우수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죠. 6400부터는 조금씩 이제 노이즈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12800부터는 확실히 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고 봐요. 자, 다음은 이제 상용감도 마지막 25600 살짝 심해지고 노이즈 저감을 먹이면 디테일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 이제 확장감도 5만인데 노이즈는 이 정도인데 그래도 컬러 노이즈 상당히 잘 억제되고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만에서는 굉장히 그린 쪽으로 컬러 시프트가 되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없는 셈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감도 봤으니까 이제 ISO 100 상태에서 보정 관용도를 봐야겠죠. 먼저 5스탑 원도로 촬영을 한 다음에 이거를 후보정으로 라이트룸에서 5스탑을 올려봤어요. 노이즈가 꽤 많이 보이긴 하더라도 어쨌든 컬러 자체는 굉장히 재현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스탑 원도로 촬영한 거, 3스탑 원도로 촬영한 거 쉽게 보정이 잘 되겠죠? 테스트하면 할수록 소니 센서 느낌이 강하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카메라, 풀프레임 최고 화질이라는 바로 그 카메라의 센서인 것 같아가지고 이미지 퀄리티는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오버로 촬영한 건데 1스탑 오버로 촬영한 거 보정으로 끌어내리면은 요 정도 느낌이 나요. 그 다음에 2스탑 오버로 촬영한 것도 날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보정해서 끌어내리면은 무난히 잘 재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스탑부터는 조금 힘들어하는데 이 상태에서 끌어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명분은 많이 날아가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뒤는 더 힘들겠죠? 제가 보기에 보정 관용도는 5스탑 원도부터 2스탑 오버 또는 3스탑 오버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촬영한 장면을 보시면요, 이미지 퀄리티는 아주 우수합니다. 제가 특별히 모자란 부분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기존에 사용 중이던 프리셋도 상당히 잘 먹고요, 색 보정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확대해도 깔끔하니 이런 게 고화소 뽕이겠죠. 무엇보다 화소가 6100만화소다 보니까 크롭이 자유로운데 지금처럼 약간 어중간하게 프레이밍이 된 경우에는 차라리 이 정도로 크롭을 하는 게 좀 더 나은 구도인 것 같아요. 이 사진도 굳이 크롭을 하자면은 이 정도인데 이것도 7300 곱하기 4800이라 크롭을 해도 3500만 화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찍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요. 다만 전자식 셔터밖에 없다 보니까 조명 잘못 만나면은 플리커 장난 아닌데 이 경우는 80분의 1초에서 40분의 1초로 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저희 집 실내 조명에서는 딱히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실내 조명에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K랑 FHD를 프레임 레이트 30p로 똑같은 환경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좌측의 4K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완벽하게 해상력이 좋은 편은 아니고 FHD는 살짝 더 열화가 심하네요. FHD는 거의 확실하게 라인 스키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4K만 앞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고감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면은 ISO 100이야 당연히 훌륭해야 되고 사진이랑 마찬가지로 3200까지는 나름 꽤 준수한 편이에요.
때문에요 노이즈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영상이야 제가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뭐 특별히 확대할 일도 별로 없고요. 이 정도면 나름 훌륭한 성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ISO 6400부터는 슬슬 올라오지만 뭐 봐줄만 하고요. 12800까지는 조금 거슬리기 시작을 하고 25600부터는 확실하게 거슬립니다. 요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이제 보정 관용도도 봐야겠죠. 제가 상당히 놀라운 GB비트 로우 파일의 보정 관용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정노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3스탑 원도로 촬영한 걸요 간단하게 원클릭으로 ISO만 1000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돌아와요. 원래부터 로우 파일 만드시던 분들은 얘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처음 본 사람들은 상당히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건 2스탑 원도인데 이것도 아주 가뿐하게 이렇게 올라오죠. 누차 설명하지만 로우 파일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다음은 한 스탑 원도로 촬영하고 이것도 뭐 가뿐하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반대도 해봐야겠죠. 이것도 ISO 2000으로 촬영한 건데 마우스로 원클릭으로 1000으로만 바꿔주면 정노출로 돌아와요. 다음은 2스탑 오버, 완전히 하얗게 떴지만 역시나 원클릭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해보고 싶으시죠? 해보세요. 재밌어요. 마지막 3스탑 오버, 이게 돼 싶지만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게 돼요. 로우 파일이니까 원래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원클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세팅에서 이 ISO 16000이잖아요. 이거 1000으로 바꿔주면요 1000으로 촬영한 걸로 돌아가요. 이래서 원클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깔끔해지죠. 뭐 1000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50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게 자유롭게 되는 건 아니고 색 공간도 지정 가능하고, 그래서 로그로 컴퓨팅 하는 것도 뭐 손쉽게 가능한데 아쉽게도 이 색 온도는 설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아쉽네요. 암튼 자, 근데 이게 반드시 이렇게 세팅에 들어와서 이렇게 ISO 설정 바꿔주는 걸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컬러 휠 넣고 좀 크롭을 할게요. 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얼추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제가 어디서 온 거냐면요, 여기서 명부랑 안부랑 미드톤을 조정해서 여기까지 내린 거예요. 뭐 10비트 로그 파일 정도만 만지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은 눈이 휘둥그레지실 텐데, 뭐 로그 파일을 보정 관용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물론 로우 파일은 용량이 자비가 없긴 하죠. 프로레스 무압축 444 12비트는 대략 1초당 1기가씩 떨어지는데 FPL은 이제 압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촬영된 거 보면은 초당 150MB 정도라서 10초 찍으면 1.5기가 떨어지더라고요. 500GB SSD를 쓰면은 3333초, 55분 정도는 촬영이 가능한 셈인데, 근데 또 막상 편집할 때는 하나도 버벅거리질 않고 아주 쾌적해요. 롱 DOP보다는 올 인트라가 편집이 편한 것과 같은 똑같은 원리 같습니다. 아무튼 화소가 무려 6100만 화소라서 영상 쪽은 좀 걱정이 되었는데 4K 해상도도 나쁘지 않고 고감도도 나쁘지 않고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튜닝이 잘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시그마에서는 이게 FPL은 심리스라고 사진과 영상에 고루고루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추구했다고는 하는데 사용자에 따라서는 어느 쪽이든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문제는 AF겠죠? 이제 AF 성능을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현재 이 제품은 시판용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AFC의 경우에는 최적화가 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AFS도 최근에 나오는 최강의 바디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얼굴 인식도 가능하고 눈 인식도 가능해서 AFS 기준으로 사진에 활용하는 게 불가능한 뭐 심각한 수준은 또 아닙니다. 일단 얼굴 인식 꺼놓고 AFS로 작동한 거 보여드리자면 대충 요 정도 감입니다.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인식을 켜놓고 나서 이제 보는 건데 한쪽 눈 가리면 얼굴 인식 풀리고요. 역시나 또 반대쪽 눈 가리면 얼굴 인식 풀리고, 혹시나 몰라서 코를 가려봤는데 그래도 얼굴 인식 풀립니다. 이게 얼굴이 전체가 다 보여야 얼굴 인식이 발동이 돼요. 근데 또 눈 인식은 꽤 멀리까지 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뒤로 가서 이 정도 멀어지면 당연히 이건 되죠. 그 다음에 역시나 또 한 발자국 뒤로 가서 이 정도 멀어져도 무난하게 인식이 되고요. 지금 된 거예요. 뭔가 따라다니는 게 영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작동은 잘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잘 잡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뒤로 오면 또 풀려요. 그리고 이러한 눈인식 AF를 통해서 촬영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은데, 이 사진 모두 눈인식으로 촬영을 했고요.
다들 아무런 문제 없이 촬영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격렬한 스냅은 무리지만 이 정도 촬영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AF-C로 작동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초점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F-C는 현재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데 글쎄 이게 뭐 얼마나 좋아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시그마 FPL이 영상 촬영에 나쁜 바디는 절대 아니고요. 12비트 로우 파일을 이용해서 굉장히 편하게 색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널 컷에서 그냥 불러왔을 때 이 상태인데 여기서 색 공간을 렉 709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마를 소니 S-Log3 S-3 시네로 설정을 한 다음에 제조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니 S-Log3 S-3 시네 룩업 테이블을 여기다가 씌워주면은 이 정도가 됩니다. 물론 실제로 소니 카메라로 촬영한 거랑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채도 조금 올리고 약간의 컬러 그레이딩 하면은 이 정도로 이제 변신이 됩니다. 영상 초보인 제가 활용을 해도 너무너무 편하게 색 보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작인 FP 나오고 나서 이제 사진 쪽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뭐냐 뭐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영상 쪽 커뮤니티에서는 싸고 좋은 게 나왔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워낙 그쪽은 이제 MF로 하는 게 익숙하시다 보니까 AF가 안 된다고 꼭 영상 촬영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약간 절반 정도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프로레스 로우 파일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는 있었는데 이게 손이 가지 않아서 안 써봤는데 실제로 한번 써보니까 좋기는 진짜 좋더라고요. 프로레스가 아니라 DNG로 저장을 하시면요 닌자5 같은 거 없이도 그냥 SSD만 장착을 하면 녹화가 가능하니까 12비트 로우 파일을 활용하면서도 여타 각종 액세서리로 상당히 자유롭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쪽 계통은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정보 얻기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장비들도 너무 비싸고. 하지만 시그마 FPL은 상당히 손쉽게 그러한 시네마 캠들을 흉내를 낼 수가 있고 또 그런 장비들은 대체로 AF가 굉장히 형편없거나 아예 없기도 하고요. 아무튼 AF 성능 하나로만 악평을 하기에는 좀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결과물도 그렇고 6100만화소의 사진 결과물도 그렇고 결과물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총평을 조금 해보자면 FPL은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그냥 SSD를 장착을 해서 사진 촬영을 할 때 SD카드 대신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다 떼고 전자식 뷰파인더만 장착을 해서 사진 촬영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전자식 뷰파인더는 시안성도 상당히 좋고요. 야외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 위아래로 틸트가 되기 때문에 앵글 잡을 때도 편하고요. 무엇보다 이게 탑뷰를 보는 것처럼 상당히 간지가 납니다. 또 영상 촬영할 때는 HU11도 달고 닌자5도 달고 SSD까지 몽땅 주렁주렁 달아서 내가 원하는 코덱, 내가 원하는 폼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탑 핸들 달아서 핸드헬드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바디 내에 손떨방이 없기 때문에 손떨방이 장착된 렌즈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흔들리긴 흔들리더라고요. 동체 추적이 필요한 스피디한 스냅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추천 못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만 기준을 놓고 보면은 진짜 이상한 카메라이지만은 또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카메라를 앞으로 계속 제 메인 캠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바디 외관에 방열구가 있어서 발열에 강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AC 어댑터가 있으면은 배터리 걱정하지 않고 최대 2시간까지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배터리는 제가 도저히 좋은 평가를 못 해주겠어요. 그냥 쓰시면은 진짜 광탈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어댑터를 7만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배터리 실에 넣고 고무덮개를 열면은 사이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배터리 실도 잘 닫히고 이 상태로는 전원 공급 신경 안 쓰고 집안에서 편안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쉬운 것은 한번 녹화할 때 배터리나 저장 공간이 남아 있어도 무제한은 아니고 2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인데 사실 제가 2시간까지는 녹화해 본 적이 없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세 번째로 SSD로 바로 저장이 가능하다는 게 진짜 너무 편해요. 이게 해보니까 너무너무 레알 편하더라고요. 급하면은 야외에서 맥북에서 바로 편집도 가능하겠고 용량 관리도 편하고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차피 방구석 촬영은 AF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메인캠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저를 촬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활용할 때는 MF로 해도 충분하죠. 물론 아시는 것처럼 저도 AF 잘 되는 바디 무진장 좋아하고 환장하지만 또 동시에 MF만 되는 라이카를 메인 카메라로 굉장히 오래 사용했었어요. AF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FP도 잘만 쓰면은 상당히 쓸모가 있을 듯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보통 집에서 닌자를 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녹화를 할 때
이게 현재 녹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카메라는 4K로 촬영을 하면은 이 영상 데이터는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인터페이스나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녹화되는 상태로만 상단에 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확인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FP는 그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녹화가 되는 화면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촬영 데이터가 보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 이게 별건 아니지만 그게 안 되면은 또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즉 이렇게 자기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 카메라는 몇 가지 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기기를 받고 이런저런 테스트한 게 더 많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발표 날짜에 맞춰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편집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다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못다한 이야기는 나중에 2차 영상에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는 좀 사용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리그 세팅이나 조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능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